말하는 태도를 얘기하다가 그냥 앞에 뚝 끊겼네요. 이어서 할게요. 직설적 태도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문학적인 기교는 우회적으로 말할 때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우회적이라는 건 의미를 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의적이라고도 합니다.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의도를 밝히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걸 곱씹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우회적인 말하기 방식이 조금 더 깊죠.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뜻은 아닐까? 저런 뜻은 아닐까? 아,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걸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데, 내가 던진 한마디의 문장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의적인 말하기 방식의 효과는 있죠. 그래서 문학작품에서 뭐 비유들 많이 쓰는데 이런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곱씹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정몽주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나 일을 편단심 안 바꾼다, 죽어도 안 바꾼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문학작품에서도 직설적인 화법을 씁니다. 어느 때 씁니까? 돌려서 얘기를 했다가 여지를 둘 수도 있거든. 이런 얘긴가? 저런 얘긴가? 이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까닭은 뭐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의도와 주제가 다 있어요. 이 의도와 주제를 선명하게 딱 드러내고 싶어. 여지 안 줘. 그냥 단호하게 딱 자르고 싶을 때는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거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이럴 때는 돌려서 말하는 우회적인 화법을 쓰죠. 문학작품에는 아무래도 좀 우회적인 말하기, 우의적인 말하기 방식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곱씹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회적인 말하기를 쓰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우회적인 말하기 방식을 택하는 까닭은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상대가 언짢거나 이럴 수 있을 때도 우리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절을 하거나 대놓고 욕을 하거나 이런 거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빙빙 돌리는 방법 중에 풍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풍자는 대상을 비판하고 싶을 때 씁니다. 근데 이 비판을 할 때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살 돌려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는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웃으면서 까더라 뭐 이럴 때 풍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자 속에는 대상을 조롱하는 웃음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풍자를 얘기할 때 차가운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었어. 좀 웃겼어. 근데 블랙 코미디야. 그 안에 비판이 좀 담겨 있어. 이러면 우리가 풍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학은 해학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우습다, 웃기다, 재밌다, 귀엽다 뭐 이런 거거든. 요 해학적이라는 건 대상에 대한 비판 없어요. 그냥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웃기네 이렇게 그냥 좀 따뜻하게 웃는 대상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담겨 있을 때는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해요. 시조 보시는데 지금 다 일단은 고려시대 시조 보는 거고요. 지금 볼 두 편의 작품도 고려 뭐 충해왕, 충선왕 이럴 때 살았었던 고려시대 시조예요. 첫 번째 있는 시조는 우탁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탈로가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인데 탄로 하는 거야. 탄식해. 뭐를 탄식하냐면 노인이 됐거든. 늙은 걸 탄식하는 노래를 탈로가라고 해요. 세월이 흐르면 늙지. 늙으면 기운도 없고 흰머리도 많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런 늙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담은 건데,
아우 늙으니까 흰머리만 많고 기운도 없고 아유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 해학적인 작품이에요. 화자의 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시조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장 두구입니다. 늙는 길은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은 치려고 했는데 두구죠 중장도. 백발이 지가 먼저 알았어. 지름길로 벌써 왔더라. 전체 6구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때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치렸더니 백발이 종장의 두 번째 마디는 좀 길어요.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전체 4음보였습니다. 종장의 첫 마디는 세 글자 반드시 맞춰주시고 종장의 두 번째 마디는 좀 글자 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이거 되게 귀엽죠? 사람 있어요. 요 사람이 지금 한쪽 손에는 막대기 딱 잡고 한쪽 손에는 가시 딱 쥐고 무언가를 막기 위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과 맞붙어서 싸우려고 뭘 못 오게 하려고 한 손에는 막대 잡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뭐를 막으려고 하는 거냐 하면 늙음이 오는 길을 늙음 너 오지마 가시로 막으려고 늙음을 못 오게 하려고 지금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방비태세를 취한 거예요. 백발아 오지 마라. 백발이 온다면 내가 막대기로 쳐버리겠다. 이러고 또 한쪽 손에는 막대를 잡고 이제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 쥐고 늙음아 오지마 이러면서 늙음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거울을 봤더니 내 머리가 벌써 하얗게 새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의 늙음과 백발이라는 놈이 내가 막으려고 하는 노화방지책을 세운 걸 알고 지가 먼저 알고 백발이라는 걸 또 사람처럼 의인화시킨 거죠. 이런 거 얼마나 귀여운 발상이야. 백발이 지가 먼저 알았나 봐. 내가 지키는 길보다 더 빠른 길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안 늙고 싶어하는 요 할아버지의 생각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제 따뜻한 웃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 우탁의 탈로 가는 해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늙고 싶지 않아서 한 손에는 막대기 잡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음이 오는 길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비판적이지 않아요. 귀여운 거지. 그래서 웃음 속에 이렇게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 애정이 묻어 있다. 이럴 때는 그냥 해학적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풍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유 귀엽네, 아이고 웃기네,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헐 이거 뭐였어? 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 풍자입니다. 밑에 있는 노래도 고려시대 작품이에요. 작가는 일단 이존오라는 고려시대 문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려시대 권문세족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 작품을 쓰게 된 게 공민왕의 개혁정책하고 관련이 있죠. 그 고려시대 이 문벌들의 힘이 워낙 셌고 권문세족들의 힘이 막강했었기 때문에 요 힘을 좀 빼고자 해서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폈고 이 개혁의 일선에 세운 사람이 신도원이라는 승려였었거든요. 둘은 대립관계예요. 그 신도원이라는 승려를 아마 내세웠었던 까닭은 승려니까 파벌이 없을 거거든요. 당시 권문세족들은 본인들이 공부하는 그런 이런 학문파를 가지고 파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신도는 뭐 배후 세력이 없잖아요. 그런 파벌들이 없으니까 신도를 아마 내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개혁에는 반대가 따르죠. 개혁이라는 건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항상 있고 그 저항하는 세력과 부딪혀서 뭐 꿋꿋하게 밀고 나가느냐 기득권에 결국은 눌리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성패가 갈리게 될 건데 공민학의 개혁 정책은 일단 좌절이 됐습니다. 신도는 결국은 실각을 하게 돼요. 이 작품은 이 신도이라는 개혁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근데 비판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너 이 개혁정책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비판을 했을 때 우리가 풍자라 그래요. 어떻게 돌려서 비판을 하냐 하면 신돈을 구름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공민왕은 광명한 날빛, 밝은 햇빛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는 그냥 밝게 비칠 수 있었는데 공민왕 자체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해는 밝게 비칠 수 있었는데 이놈의 구름이 신돈이거든요. 이놈의 구름이 햇빛을 이렇게 확 가려버렸으니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돈을 비판하는데 신돈이라는 얘기 언급 한마디도 없죠. 신돈이라는 거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돌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돌려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내용 볼게요.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나는 이 구름의 얘기 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벌써 화자가 구름을 대하는 태도는 비판적이라는 거 보입니다. 화자라는 말 계속 쓸 거예요. 시인이라고 안 해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보통 화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조노는 이라고 안 하고 그냥 화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구름이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구름이 얘기한 말 안 믿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시 깔려있죠. 중천에 떠 있어. 하늘에 떠 있어서 그래서 이 구름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중천이죠. 그러니까 신돈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천이라는 곳으로. 중천에 떠 있으면서 또 임의로 다녀. 지 마음대로 막 다닌단 말이야. 구름이라는 놈이 이 하늘이라는 자기가 떠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신돈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걸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구태여 굳이 왜 이 총명한 햇빛을 이 총명한 임금을 왜 따라다니면서 네가 덮어버려서 세상을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의 세상으로 만들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구름을 비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신돈 네가 활개치고 다니는 거잖아 라는 신돈의 횡포를 돌려서 비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비판을 하는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비판하려는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거리를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비판을 했을 때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풍자는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보통 탐관오리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조롱을 하는 색채가 깊기 때문에 아까 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까는 거야 라고는 했지만 모든 풍자가 다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신 신돈의 작품처럼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콕콕콕콕 집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을 할 때 풍자적인 기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조노의 요 시도 풍자의 성격이 있었던 노래였고 시조입니다. 시조 종장의 첫 마디 반드시 세 글자 지켜주셔야 되고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음보 끊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음보 맞춰서 읽어주시면 됩니다.